예, 반갑습니다. 김성균 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땠어요? 어려웠죠. 매번 시험 치고 나면 또 흔들리고, 또 발표 나가고 나면 또 흔들리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좀 만만찮은 시험이었죠. 이게 왜냐면 기출문제 위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기출 문제에서 바라보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40% 정도 이상을 내는 걸로 기본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31문제면 40%면 한 12문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31문제가 100점이 아니잖아요. 22문제가 100점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15문제, 16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합격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출 문제 위주로 봤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기본 문제,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응용해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준 부분들은 정무총관장이 이야기를 좀 했을 거예요. 했지만 바라보는 그 시야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2교시는 쭉 나왔는데요. 2교시는 1번 문제하고 EMC에 대한 부분들 그거 가지고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3교시는 좀 이야기를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3교시 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마칠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기술사는? 예, 상대평가입니다. 예, 절대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평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 걸 잡으면 점수 잘 나와요. 기본 문제를 잡으면 좀 점수가 좀 잘 안 나와요. 철저하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어려웠네, 사람들 안 뽑겠네,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뽑는 경우가 많은 경우도 있었고요, 안 뽑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또 많이 뽑겠다, 좀 수월했네 하면 또 안 뽑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중심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상대방도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매점 문제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뭐 저 문제 안쪽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잘 모르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요령 있게 적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어려웠다, 뭐 의기소침하실 필요 없고, 이번에 문제가 엄청 쉬웠네, 나는 합격하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옛날 저도 이제 거의 한 4년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쉬웠던 적이 있어요. 거의 한 4문제 정도 맞췄고, 그다음에 1교시도 거의 한 10문제, 9문제, 10문제 적었는데 떨어졌어. 그런 경우도 또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멘탈 게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 기출문제 분석한 걸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은요, 어려웠지만 좋았다. 여러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까 막 밖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출문제 위주로 본다고 그러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법규가요, 확 줄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는 교시별로 점수가 나왔잖아요. 300점 만점에 뭐 몇 점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그것도 나오지만 각 문제별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약간의 경직화됐지. 법규가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나왔을 때는 20몇 문제가 나왔고, 거의 뭐 20문제, 18문제, 15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법규가 줄었어요. 저는 이제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이 상태가 계속 흘러갈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기술사들이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이요, 그 경각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내가 이 법규를 냈을 때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은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적으로 지금 법규가 줄었다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어떤 느낌이라,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움직여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론이 이제 사람 따라 약간 달라요. 한 23문제 74% 정도 나왔고, 법규가 한 7문제 정도 나왔어요. 계산 문제도 이 정도에서 유지될 거예요. 두세 문제 정도에서. 이번에는 이제 계산 문제 레이놀즈 수 있잖아요. 그거. 예, 그 F는 레이놀즈 분의 64 구하는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한로계열 화물하고 플러스인 계열은 총 한 세네 문제가 이제껏 나왔죠. 그게 110 몇 회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뭐냐면 그 방출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했었는지 내가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오비에 대한 어떤 문제였잖아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계산 문제도 유지될 건데 일단은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해요. 그래서 우리 반도 여러분들도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다 잡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 한 100회에서 지금까지 시험 쳤던 거 좀 넓히면 90회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 해가지고 기출 문제 좀 분석해가지고 계속 가져가시고 거기서 좀 더 확대되는 그림을 그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특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연소공학이 6문제나 나왔어요. 연소공학이. 이제 교수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소공학에 대한 부분들이 교수가 들어갔고 이런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게 한 3, 4년마다 있어요. 옛날에 가솔린 뭐 관련된 화제가 쭉 나올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거의 한 3, 4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들이 소방학과 교수들은요 기술사들도 많아요. 다른 과하고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를 잘 내지 않는데 완전히 오리지널 이제 교수들만 있을 때는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특별했던 거는 연소공학이 좀 많았다. 그다음 전기는 조금 줄었던 부분들이고 전기는 2문제가 나왔잖아요. 2문제가 조금은 뭐냐면 만약에 55점대 나오는 정도라고 그러면 약간의 어떤 다른 것도 다 이제 법규 문제고 계산 문제이지만 조금 더 손을 대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수에 대한 향방을 조금 더 바꿀 수도 있다. 예. 한두 문제 가지고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50점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었고, 기계는 이제 그대로 조금 진행이 됐고요. 또 하나가 이제 건축 방화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죠? 한 4문제 정도 나왔으니까요. 좀 많이 나왔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물하고 관련된 것들이요, 많이 내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소방기술사 회장도 뭐다고요? 유물 쪽을 좀 많이 내달라. 그런 이제 여러 그거는 제가 말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방기술사 업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폭발, 유물, 석유류, 위험성 평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유물법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다고요? 드라이브를 걸 거다. 계속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폭발이 한 문제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험성 평가가 2문제 나왔어요. FRAM하고 PSM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위험물 밑에 세부 기준하고요. 시행 규칙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총 한 5문제에 걸쳐서 위험물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NFPA가 있네요. NFPA. NFPA 지금 72에 대한 부분들은요. 다른 의미를 좀 가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건물을 관리할 때 안전관리자 위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은 뭐냐면 이런 건물들 100개, 200개를 묶어서 업체가 관리를 해요. 그럼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수신기를 외부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있잖아요. 자기 사무실로 다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터넷으로 연결되면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 한 가지.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2025년도에 NFPA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 이제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더 봐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외국은요 시스템을 통합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소방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은 전용을 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전용을 해서 신뢰성을 높여가는 그런 축에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을 통합해서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가는 방안이에요.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시큐리티 있죠, 그죠? 방범, 뭐 안전 이런 것들을 소방하고 묶어요. 그리고 바스 설비 있죠, 그죠? 바스 설비, 빌딩 오토매틱 시티 시스템. 그래서 이런 설비하고 같이 묶어가는 추세입니다. 왜요? 효율적이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좀 더 뭐예요?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됐다. 2025년도에. 그러면서 시험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2문제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서 설계를 했었어야 돼요. 원격 접속을 할 때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잡고 갔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문제가 쭉 이게
케이오파 인증 기준이 있잖아요. 2024년도에 우리가 아리셀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23명이 사망을 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법이 바뀌었던 게 있어요. 케이오파 인증 기준도 바뀌었고요.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하나 바뀐 게 있죠. 시험에 나왔는데 아직 안 나온 게 소화기구의 적응성에 대한 부분이 D급이 들어갔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KFI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죠? 그죠? 하는데 너무 자주 바뀌어요. 이런 KFI 안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은 이제 기본이 다 돼 있다고 하면 그 손을 댈 때 시사적인 부분들하고 연결해야 되죠.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바뀌었다고 하면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잡아가기는 어렵겠지만 어떻든 그런 식으로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플러그 홀링은 총 3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전에. 나오고 최고 마지막에 나올 때 110 몇 회에 나왔어요. 나올 때가 됐죠. 문제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플러그 홀링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뭉텅거려가지고. 두 번째 나올 때는 플러그 홀링의 원인, 영향,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나올 때는 뭐냐? 또 다른 식으로 나와요. 약간의 공식을 넣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번에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피스톤 효과 옛날에 보십시오. 피스톤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 뒤에 어떻게 나왔어요? 피스톤 효과의 원인, 영향,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피스톤 효과에 뭐가 나왔어요? 그 압력 공식 가지고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그러면 스모크 로깅은 안 나왔잖아요.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스모크 로깅은 어떻게 나올까? 스모크 로깅은 옛날에 그냥 스모크 로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스모크 로깅의 원인, 영향,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든지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이 있으면 공식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갈 거라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사항이 되는 부분들이고 산소 평형 계산 문제는 사실은 책에는 다 실려 있잖아요. 다 실려 있는데 출제는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평가반은 이제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실사 이슈 뭐 법 바뀌는 거 위주로 공부를 했다. 아, 이게 쉬웠는데 놓쳤네. 안 보면 모르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고민이 있었을 거라 보이지고, 그 다음에 청류의 마찰 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했어야 되죠.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자, 할로겐 화합물의 플라스용 기초 수화설비인데요. 이거는 이것이 먼저 나와야 되죠. 자,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수화액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나오는 게 없어. 무유출입니다. 그죠? 자, 수화약제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공기만 나왔어. 약재는 하나도 안 나왔어. 이거 완전 치안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방어구역에 약재를 집어넣었어. 근데 약재도 나오고 공기도 나왔어. 이건 자유유출입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완전 치안 개념으로 하는 거는 없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할로겐 화합물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뿌리면요, 화학적 소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활성 라디칼을 잡는 플로린, 염소, 브롬, 요오도가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뿌리자 말자 바로 작용해버리기 때문에 뭐라고요? 무유출 개념으로 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용 계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식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환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냉각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냉각 능력을 좀 달성하고 질식 소화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예요? 뿌리고 나서 떨어질 때, 이때 자유유출될 때, 이때 뭐다고요? 약재량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먼저 좀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들 하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풀어가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방어구역이 있고 약재를 부피를 집어넣었을 때 이 방어구역 체적은 얼마이고, 그죠? 그럼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농도는 전체의 방어구역 체적에다가 농도, 약재양 부피별로 그리고 100%를 해주게 되면 농도가 나오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할로겐 화합물들은 액체예요, 기체예요? 액체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기체로 저장을 하면 부피 개념으로 나오고요. 액체를 저장하면 킬로그램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한 가지. 그래서
여기에 이 V를 뭐다고요? 일단은 액체에 보관한 질량 개념으로 뽑아내야 된다.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방호 구역의 온도에 따라서 약재량이 달라지죠. 온도가 높아지면요. 약재량을 적게 뿌려도 소화 능력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체적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자, 이것은 메타 삼성이잖아요. 약재질량은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체적이죠. 그러면 킬로그램 퍼 메타 삼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메타 삼성에 퍼 킬로그램이 되죠. 그죠? 요거 없어지고 똑같이 이렇게 되죠. 메타 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V 그리고 SW 그리고 SW 곱하기 백분율 그리고 SW를 구해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불활성계 볼게요. 자, 불활성계는 약재를 뿌려서 이렇게 자유유출 있잖아요. 지수함수적으로, 로그 함수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뭐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요. 떨어지는데 이게는 어떤 거냐면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방호 구역에 집어넣을 때 약재량은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얼마만큼 약재량은 자유유출되느냐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양쪽에 로그 1을 취합니다. 로그 1을 취하고 요구 1을 취합니다. 로그의 2x는 뭐다고요? x가 되고요. 그리고 로그 2의 100-c분의 10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연로그를 상류로그로 바꾸죠. 1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2.303의 로그 10이 되고요. 100-c분의 100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다고요? 메타 삼성의 메타 삼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 최적을 곱해주게 되면요. 방어구에 최적을 곱해주게 되면 최적이 없어지고요. 여기 최적이 되니까 없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남아있어요? 이제 하재 났을 때 그 방어구역의 온도에 대한 부분을 검토 안 됐네. 그래서 곱하기 VS의 S인데 이것도 비체적이고 이것도 비체적이에요. 근데 이 비체적은 뭐다고요? 20도시에서 비체적이야. 기본적으로 딱 기준이. 그래서 20도에서 21도, 22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다고요? 약재량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곱해주고 구하면은 이렇게 취하면은 이렇게 구해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나머지는 자 유출 방식 보시면 되고, 자 선형상수는 옛날에 한번 나왔었죠. 나왔는데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 선형상수는 S는 비체적은 K1 플러스 K2T고요. 이 K1, K2가 선형상수이죠. 자, 이것은 비체적인데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원자 분자는 1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2.4리터 안에 그 원자 분자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6 곱하기 10의 23승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CO2 이거 44g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44g이 될까요? 1몰이잖아요. 1몰. 그러면 이 CO2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이 44g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222.4리터 안에 1몰에 만약에 CO2가 들어가 있으면 44g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비체적 개념을 아보가드로의 법칙의 관점에서 만든 게 K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 K1이고요. 그 다음에 K2를 273분의 K1T로 만들 수 있고요. K1을 뽑아내면 1 플러스 273분의 T잖아요. 그럼 이게 K1이 뭐다고요? 계속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1도 올라가면 273분의 1 플러스 273분의 1, 2도가 올라가면 273분의 2, 3도가 올라가면 273분의 3만큼 부피가 성장하죠. 그 부피만큼 약재량을 감안해 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요게 비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온도입니다. 여러분들 Y는 옛날 여러분들 AX, B라는 이런 공식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 이거 X가 제로일 때, 요거 X 값이잖아요. X가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Y, 여기 B 값이잖아요. 그죠? 요런 값이잖아요. 그리고 Y가 제로일 때는 어떻게 돼요? X는 A-B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요 연결된 곡선이죠. 그래서 요거는, 요게 S잖아요. 이런 온도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지점은
온도가 제로일 때잖아요. 온도가 제로일 때입니다. 온도가 제로일 때. 제로일은 뭐다고요? S는 S 값은 뭐예요? K1. 이게 S 값이니까 K1. 요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것을 제로로 놓습니다. 이것을 제로로 놓고요. 그리고 이것을 273분의 K1을 뽑아내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273이 됩니다. 요것을 제로로 놓고. 자, 다시 S를 K1 플러스 273분의 K1T 이래 되는 거잖아요. 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K1 뽑아낼게요. 1 플러스 273분의 T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K1. 또 제로가 되죠? 그래서 제로는 1 플러스 273분의 T죠.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은 273분의 T가 되고요. T는 마이너스 273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곡선 관계이고 여기에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변하죠. 그것을 감안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기본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 부분들은 여러분 보시고요. 건축 법칙에 대한 부분들은 보셔야 되는데 뭐 만약에 이 문제가 맞추지 못했다고 하면 정말 말이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만약에 여기까지 손을 못 댔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기출 문제이죠, 그죠? 여러분 건축법하고요 소방법에서 적용해야 될 그 방화구역 장소를 옛날에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이었고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어찌 할 수 없었을 건데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일단 뭐다고요? 소화기의 소형 리튬 이온 정제 소화성의 K파 인증 기준이에요. 그럼 K파 인증 기준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이것은 언제 나왔어요? 2024년도 있잖아요. 2024년 12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럼 그 전에 2024년도 중간쯤 해서 뭐다고요? 아리셀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하고 뭐다고요? 소화기구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있는 부분들이 시험에 한번 나왔죠. 적응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시사적인 부분들, 이슈적인 부분들과 연결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넘어갈게요. 어렵습니다. 자, EMC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EMC는 좀 그렇잖아요. 보기 어렵고 어려워 이해가. 그런데요, EMC가 점차 더 중요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속실 댐퍼 쪽에요. 거기에 기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전기를 했더니 동작을 안 한 거야. 동작을 안 했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근무하던 곳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그 백화점이나 있는 가 보면 냉장, 냉동 매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물건들을 쏟고 있잖아요. 이게 막 습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요. 가격 고지가 있어요. 옛날 가격 고지를 뭐냐면 컴퓨터를 뽑아서 다 끼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매번 가격이 바뀌는데. 이게 물건이 바뀔 때마다 가격이 바뀌니까 그때마다 다 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사에 있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것을 전자로 바꿨어요. 그 있죠. 조그마한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되는 그걸로 그 가격대가 바뀐 거야. 얼마나 편할까? 컴퓨터로 다 조절하면 되는데. 그리고 뭐냐면 위에 천정이 있잖아요. 설치를 해요. 쏘아옵니다. 쏘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컴퓨터와 연결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요 부분에서 안 되는 거야. 냉동, 냉장, 매대. 다른 쪽에서는 다 되는데 여기만 안 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봤더니 여기에 형광등이 있잖아요. 형광등에 전자식 안전기. 지금은 이제 LED를 쓰잖아. 그 전자식 안전기가 보통 20에서 있잖아요. 50kHz를 써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아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쏘아주는 주파수대가 그 비슷했어. 그 주파수대였어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을 바꿨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내가 댐퍼 있잖아요. 부속실 댐퍼에서 작동 안 한 것도 무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주파수 대여가 그게 비슷했던 거예요. 생각보다도 심각해요.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이제 이걸 책에다 넣어뒀어요. 근데 이 너무나 이제 그 문제가 좀 어렵고 또 봐야 되는 부분도 많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고민들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자, EMC는 뭐냐면 전자파 적합성이에요. 이거는 전자파 장애고, 그리고 이거는 전자파 내성이에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전자파를 일으키는 거고요. 하나는 뭐냐면 전자파에서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EMC예요.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중요성이라는 거는 뭐 여기서 이렇게 막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그렸지만 뭐예요? 거의 대부분 이제 소방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수신기야. 수신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중계기, 그리고 감지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또 이 감지기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뀐 게 뭐예요? 알람 설비잖아요. 알람. 예. 재래식 시장에 뭐다고요? 이 감지기 어떻게 바뀌었어요? 무선으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이 취약해질 수 있고, 여기다가 전자식 안전기로, 전자식 스위치, 전자식 압력 스위치로 간 거. 그 다음에 압력 챔버라고, 이 챔버도 전기로 동작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댐퍼로 가는 부분들, 여기에는 모든 부분들이 뭐다고요? 사실은 수신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내가 감정기를 법원 감정기를 했는데요. 태양광이 있고요. 태양계에서 노는 에너지를 받아서 있잖아요. 요렇게 리튬 이온 전지에다가 저장했다가 한전에 팔아먹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감지기가 있었고요. 수신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고체 요로즐 있잖아요. 방출하는 게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는 라인이 있어요. 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배터리 쪽으로 가는 라인, 그 다음에 수신기로 가는 라인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SPD를 설치를 한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가서 봤더니 이 문제가 이것이 먼저 동작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먼저 화재가 나가서 이것이 동작했는지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 반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그게 한 거의 15억 정도 해요. 그만큼 그 전지 비용이 대단히 비싸요. 그때 소송이 붙은 거예요. 보험회사하고 그 관리업체하고 붙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칩이 다 나가버렸어요.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빵 채널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오동작을 할 수 있는 칩들이 다 나가버리고 다 타버린 거야. 그리고 오동작을 해서 뿌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전기 전도성이 지금 이제 아직 이제 좀 굉장히 큰 문제. 이걸 고체 요롯을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굉장히 조금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전기 전도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뿌리도록 돼 있잖아요. 전기 설비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뿌려지고 나서 그 주위의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예요? 전기 전도성으로 바뀐다는 연구 논문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오동적이 났던 것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화재가 나서 여기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도 갔더니 관리를 안 한 거야. 뿌려지고 나서. 그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리고 내가 감정 받고 나서 이후에 또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다. 이건 고체 요로즐이 터져서 뭐다고요? 전기 전도성 때문에 이게 맛이 갔다. 그런데 뭐냐면 이 업체는 뭐냐면 이 법적으로요, 여기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이 법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때 설치한 대상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재해로 넘어가는 부분들이고, 자연재해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걸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든 전자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계속 중요하게 돼가고 있어요. 분명한 거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그림에 관계되는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 수신기는 또 뭐다고요? 기록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기록하는 장치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록한 장치도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 다른 것들도 오동작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수신기를 그려주고 그냥 나머지는 설명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대책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어렵게 돼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자, 수신기를 제가 그릴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차폐를 하는 거야. 차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수신기를 다 차폐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수신기 내부에 있는 기판이 있잖아요. 뒤에 뜯어보면 기판이 있잖아요. 기판을 차폐를 하면 돼. 차폐.
그러면 수신기고요. 자,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바깥에 선로를 통해서 보다고요. 수신기와 중계를 주고받잖아요. 바깥에 뭐 있어요? 편조로 된 강선이 있잖아요. 이게 뭐다고요? 차폐선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전자파나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이놈이 뭐다고 차폐선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폐하는 거 한 가지, 이 차폐.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흡수예요. 흡수입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수신기가 있는데요. 아예 전자파가 올 때요.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를 해서 뭐다고요? 내보내버립니다. 이렇게. 흡수를 해서 내보냅니다. 이렇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이거는 접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흡수하면, 예, 여기 접지. 그 다음에 차폐하고 또 접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와이어링에 대한 부분들, 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필요 없어요, 그죠? 이런 부분. 그다음 필터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원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예요? 통신선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신기와 수신기는 계속 연결해가는 통신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신기들은 전기선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모니터링 해요. 모니터링 합니다, 이게. 필터를 써요. 그러면 모니터링 하면 주파수가 이런 주파수가 와야 되는데 계속적인 이런 주파수가 들어오는지 보는 거야. 봐서 뭐다고요? 역으로 뭐다고요? 요 주파수만큼의 주파수를 가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겠지? 어떤 부분이 알겠죠, 그죠? 노이즈가 일어났던 그 전자파만큼의 뭐다고요? 그걸 검출해서 그걸 보내주는 거야. 검출하고 보내주고. 그럼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요런 깨끗한 방향이 들어오겠죠. 그게 필터입니다. 여기 액티브 필터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겠죠. 요거는 뭐 이 전자파뿐만 아니라 고저파, 노이즈에도 다 필터를 그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자 2-5번 문제는 지금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답니다. 쓰고 있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소방 방재 신문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밑에 요렇게 베이스, 그다음 뭐다고요? 펌프들, 그 다음에 흡입 배관이 묶여와요. 이렇게. 그 다음 배출 배관도 뭐예요? 토출 배관도 묶여요. 그리고 토출 배관에 뭐다고요? 승무시험 배관도 연결해요.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을 하는 MCC 파넬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밑에 베이스, 그리고 펌프류, 배관류, 그리고 컨트롤부 이런 것들이 하나의 RCA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딱 와서 앉히기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그냥 토출 배관에, 흡입 배관에 연결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사실은 공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장에서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되어 있잖아요. 가져왔지만 예. 그래서 여기 흡입 배관입니다. 흡입 배관 들어와서 연결합니다. 범퍼가 있고요. 여기 토출 배관입니다. 토출 배관에 뭐가 있어요? 승무시험 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러가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뭐 장단점은 보시면 돼요. 공간의 효율성. 그다음에 공기 단축 비용 절감, 신뢰성 및 품질 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산업안전보건법. 아직까지도 못하고요. PSM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험물을 다루는 현장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였어요. 기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두 개가 나왔죠. 이렇게 대상하고 내용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예, 절차하고 등급별 관리 기준이 조금 더 포함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추진 절차는 그 이후에도 뭐라고 다 실려져 있었어요. 어떤 책이든 간에. 근데 이제 등급별 관리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죠. 이 부분들은 그렇게 썼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지금 11시 35분이네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그래서 3교시 진행하도록 할게요.